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북한 김정은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상당히 바쁩니다. 무기 자랑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자랑하고 있는 무기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저 잠수함. 이 이동식 운반대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데 김정은이 여기저기 지금 손짓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흡족한 듯 바라보고 있죠. 자, 이게 김주의 딸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8,700톤급 북한이 자랑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장면인데 화염을 뿜으면서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이 미사일 보면은 무슨 목표를 정확하게 타깃하고 있고 이거를 폭파시키는 저런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거는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김동현 평론가. 예.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죠. 네. 근데 의외로 북한은 좀 요란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 연말 연시에 자기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무기들을 연쇄다발적으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고 네. 구체적인 사거리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 시간으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면 한 사거리가 이제 1,000km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까지도 다 사거리에 들어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전략이라는 건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핵탄두.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8,700톤급 네. 이 핵잠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언제쯤 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돌연 연말에 이제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이거 관련된 얘기 좀 뒤에서 저희가 이제 풀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북한이 신형 고공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잘 보면 우리가 만든 엘셈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이제 예, 러시아 쪽에 뭔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고 발사될 때도 보면 이제 콜드런치라 그래서 네. 가스압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내서 점화해서 날아가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나온 걸 보면 한 2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육지 바다 가리지 않고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 비밀 병기를 꺼내든 것 마냥 이렇게 작심하고 내년에 이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어찌 보면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북한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만들기로 한 거 그 소식 듣고 상당히 단단히 열받은 것 같아요. 예. 그 북한 아마 이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전격 합의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합의가 나와서 북한이 대단히 당황한데요. 왜 당황해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지금 핵 전략 잠수함을 만드는 매우 시초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승인이 없어서 그렇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설계나 노하우, 네. 소형 원자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걸 만들자고 하면 대단히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북한은 아직도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이런 이제 시간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 있는데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걸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건 대단히 언어 도단이다. 왜냐하면 북한 이미 8차 당대 때 몇 년 전에 핵 추진 잠수함 설계를 다 끝냈다고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영국에 이제 발령받아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외교관 공간들에 어떻게 하면 핵 잠수함 설계도를 좀 구입할 수 없겠느냐. 비밀 지령이 2004년도에 그때 벌써 나왔어요. 2004년 한참 됐는데요. 한참 됐죠. 그래서 그때 그런 지령을 보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 여느 잠수함도 아니고
전략핵 잠수함 설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대단히 저희들도 의아했거든요. 공간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구할 수도 없었고 정 구할 수 없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추 공개한 그런 설계도라도 없는지라는 걸 이제 좀 알아보라는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 공간에서 이야기했던 제 친구 이름이 이용철인데 좀 야 이걸 좀 내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상부에 보고해서 훈장이라도 좀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노력하던 찰나에 어떻게 영국 정보 당국이 알았는지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경고를 했습니다. 공간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재 와 있는 다른 무관부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군사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1차 경고다.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 추방한다라고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현재 있는 북한 공간에 경고장이 날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북한은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데 착수했죠. 2004년도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태공사님 당시 이제 영국에 계셨을 때 그 지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좀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뭐 하다가 큰일이다. 왜냐하면 영국 정보 당국이 얼마나 이제 그 눈치가 빠릅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빌미를 준다면 추방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라는 못하겠다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핵 잠수함 설계와 관련한 자그마한 단서도 얻질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어쨌든 뭐 한 20년 정도 전부터 대단히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바다로 들어가겠느냐. 그때부터 뭐 이미 생각해왔던 거를 괜히 이제 또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사실 태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이게 사실 북한 내부 민심 달래기라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이제 내년도에 9차 당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9차 당대회를 하려면 지난 8차 당대 때와 9차 당대 이 사이에 뭘 했느냐라는 성과물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지 1년이 지나고 정말 사망자도 많이 나고 지하 지뢰 해제하려고 갔다가 9명이 죽어오고 그러면 북한 일반 주민들이 보건대는 필경 러시아에서 돈이 왔겠는데 이걸 다 어디에 썼을까? 이 의문이 왜 생기거든요. 왜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말을 맞으면서 김정은은 이런 군사적인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민심을 향해서 여러분 돈을 제가 다 혼자 쓰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잠수함도 만들고 이런 방사포도 만들고 또 전략 순항 미사일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거저 생떼 목숨 잃은 건 아닙니다. 이런 민심 달래기 차원도 대단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 이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 지령 받으셨을 때 핵잠 좀 설계도를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외교관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지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은 모든 이제 국가들의 그 나라에 해당한 이제 그 지령들을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도 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그러면은 비교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이제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초기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자 일단 김대호 평론가 일단 비교부터 해볼게요. 우리 거가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난리칠 정도로 위협적입니까? 북한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태영호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술적인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해결료만 미국이 오케이를 해주면 만들 수 있는 지금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사실 이번에 보여준 이 SSBN 이 전략 원잠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래성을 쌓은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모형은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한민국은 만들면 정말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약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건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농축 영구 사용이 가능한 좀 순도가 높은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냐.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기술 교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에서 20% 정도 농축된 그런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키로는 한 20% 미만을 사용하지 않겠냐.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만든 이제 원전 같은 경우 핵연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외형상으로 네. 우리 장보고 3하고 지금 북한이 만든 전략원잠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네. 똑같죠 거의. 그렇네요. 뒷부분만 좀 길게 뭐가 이제 미사일이 들어가는 부분만 있는데 그냥 저희 걸 좀 뺏긴 것 같아요. 왜요? 해킹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고속 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방울형으로 많이 만드는데 네. 이번이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 물방울형이 아니라 조속 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을 좀 많이 참고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북한의 핵잠수함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의지 뭐 이런 걸 하나 엿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 자, 김정은이 무언가를 둘러보는데 거기 뭐가 포착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김정은이 이 무기 공장으로 보이는 데에서 지금 뭐 간부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 김정은 얼굴 약간 살 빠진 것 같기도 보이는데 포토샵 한 걸까요? 저 뒤에 보시면요. 뭐라고 쓰였냐면 대한민국 것들을 네,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자 이렇게 써 총력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대한민국 것들을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를 지금 여기서 생산하자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것이라고 그러면 난가 싶은데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저게 뭐라고요?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 총궐기하자. 네. 그리고 보여줄 거면 제대로 보여주지. 좀 저렇게 네. 흐릿하게 보여주는 건 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태영 의원님, 네. 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원래 저렇게 해요? 원래 북한은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성명이나 담화문에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신문 이런데 저건 군수공장이잖아요. 군수공장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버는 구호까지도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다 바꾼 걸 보면 북한이 지금 헌법도 바꾸고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가기 위해서 내부 선전선동 사업을 위한 저런 구호들까지도 정례의 남조선으로부터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다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고 네. 또 적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건데, 자, 그 배경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핵잠수함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따져볼게요. 이 핵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로 한번 남북한이 얼마나 완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대형 잠수함 설계 건조인데 북한 거는 일단 육안으로 우리는 못 봐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상만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네. 잠수함 건조하는 곳을 실제로 가봤습니다. 오. 가봤는데 요번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주변에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뭐 용접을 한다던가 네. 이런 기자재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저게 과연 정말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네.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측면에 뭔가 긴 게 붙어져 있죠. 그 사진에 보시면 네. 저게 바로 이제 아, 저 옆에 이렇게 예. 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네. 소나 종류의 하나입니다. 아.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뢰 발사관도 보이고 네네. 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 이게 보통 잠수함을 건조하는 뭐 선체를 막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좀 이제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수중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바닷밑 속에 들어가면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 선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을 실제로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1,500m입니다. 근데 1,500m. 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수직 발사관 뒤에 이제 함교 뒤로 보면 10개가 SLBM이 탑재가 되고 지금 앞에는 어뢰 발사관으로 보이는 구멍이 한 6개 이렇게 실루엣이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원자로가 탑재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북한이 지금 원자로를 갖고 있을지도 의문스러워요. 아, 그것도 몰라요? 왜냐면은 보통 저렇게 잠수함에 탑재하기 전에 지상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여지껏 요즘은 사실 인공위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눈에 띕니다. 근데 북한이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미지수도 많고 과연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저런 고장력강을 북한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 힘 안 빌리고 네.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기술이나 그게 돼요. 저렇게 만들 일단. 일단 저 정도까지 기술은 됩니다. 북한의 실제 잠수함 기술은 원래 북한이 자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네. 심포에 잠수함 건조 공장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봉대 보일러라고 보일러. 이건 누가 만들어줬느냐? 중국이 와서 해준 겁니다. 첫 잠수함 공장은 중국이 와서 다 건설해 네. 주고 기술도 이전 받았고 이자 방금 우리 김대원 이제 전문가님께서 평가한 것처럼 네. 일반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보건대는 대단히 불균형적인 잠수함입니다. 함교가 저렇게 크다, 물방울 형태가 아니고 크다는 거는 엄청난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은밀성도 보장 안 되고 속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도 좀 균형에도 맞지 않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핵 잠수함에 대한 원리가 군사 원리가 달라요. 우리는 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핵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들은 이 잠수함이 핵 보복 타격입니다. 1차로 맞았을 때 핵기지가 다 맞아졌을 때 2차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바다에 넣어두거든요. 네. 북한은 보복 타격 원리가 아니라 북한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일명 칼은 네. 바다에서의 칼은 우리가 만들려는 핵 추진 잠수함이고 전략 핵 잠수함은 방패인데 네. 북한은 반대로 전략 핵 잠수함을 칼로서 공격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함교도 작고 물방울 형태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공격 먼저 쓰겠다는 거니까 저렇게 투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먼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자 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북한이 바다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남과 북의 영토가 작고 우리 채널 A 우리 이야기도 하는 이 장소가 북한으로부터 1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영토에서 수도가 가까운 500km 범위 안에 양측의 수도가 있는데 네. 바다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포와 공군력과 뭐 장사성포가 하면 다 해결되는데 결국 남북은 다 바다로 지금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의 압력을 가해서 진짜 북한의 핵 위협 국가로 보이게 하자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서부터 북한을 계속 따라다니며 추정했다가 공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무력화시킨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싸움은 이제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외형만 봤을 때 여기에 그 SLBM 이 장착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지금 보면 10개나 들어간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좀 기형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 전략 원자 네. SLBM을 쏘는 전략 원자를 만든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미국이 급하다 보니까 저거랑 비슷하게 사실 이제 세일 뒤에다가 발사관을 이렇게 쫙 해놨는데 네. 조금 높았어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북한은 SLBM을 이제 소형화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20m급 되는 이제 SLBM 탑재를 전제로 해서 잠수함을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기형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높이로만 보면 네. 전 세계에 있는 전략 원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항해하다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불안정하게 너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과연 저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 외형만 봐서 이제 뭐 군사 전문가 또 그리고 태영 의원님도 곳곳에서 좀 미흡한 게 보인다 네.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 핵잠은요? 우리는 혹시 일단 안 만들었지만 설계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개념 설계는 사실상 거의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덱스 때 해양 방산 전시회 이제 부산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 업체에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보고 3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재래식 잠수함이다 보니까 이 배 모양 자체가 고속을 낼 수 있는 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배 모양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선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네. 다른 제반 기술도 사실상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연료만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은 이 원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형을 짚어봤지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내부겠죠. 네. 자, 내부 중에서 핵 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소형 원자로.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김 대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의문스러운 게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 발전용 원자로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발전용도 없어요. 발전용도 없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발전용 원자로의 시초는 네. 잠수함용 원자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시초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원전 강국이죠. 그 다음에 SMR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력시 되는 게 SMR용 원자로를 좀 손을 보면 우리가 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늘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없지만 네. 기술은 다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소형 원자로가 뭔지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하면 어떨까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원전들 잘 보시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소형 원자로는 그 크기를 한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대형 원전들은 전기 발전량이 어마어마해요. 130메가와트 이상 됩니다. 네.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50메가와트 그러니까 전기 출력으로 계산했을 때 50메가와트 60메가와트 정도면 돼서 크기를 그래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가 어쨌든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네. 아까 발전 원자로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북한은 지금 실제 핵 연료는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무기화해서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것을 쓸 수 있는 원자로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지어 전기를 생산하는 평화적인 핵 에너지 이용에서는 북한은 대단히 이제 낙후한 상태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원자로에서 가장 핵심은 소형, 작은 소형 원자로인데 이걸 북한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는 결국은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러시아에서 떼오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스페인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스페인 앞바다에 네. 러시아 당국 소속에 있는 그 군사 기업의 배가 저거요? 네, 저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러면 스페인 당국에서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네. 어떤 물건을 싣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 저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유르 저 호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그 핵잠에 들어가는 이 소형 원자로의 덮개가 저기에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배에? 저 배에. 근데 저 배가 네. 러시아 상트페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로에 그 북한의 나선에 들릴 것 같은 게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 원자로 저 덮개가 과연 러시아가 쓰는 게 맞느냐? 북한 들러서 북한에다가 주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에 빠진 거 아니냐? 목적지가 북한으로 조사가 됐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거면은 아까 뭐 발전 원자로 기술은 없어도 이미 소형 원자로 이거를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네. 저렇게 전략핵 잠수함 선체를 공개한 거는 이미 러시아 측으로부터 소형 원자로를 주겠다는 확고한 담보를 받고 물론 이미 다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확고한 담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저렇게 선체를 공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미 저렇게 공개를 했은 이유가 소형 원자로를 이미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푸틴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걸 공개한 시점이 바로 북한이 핵잠수함 실무를 공개하는 그 무렵쯤입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자, 이렇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불패의 친선과 전투적 우위를 뚜렷이 확증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런 걸 보냈다라는 거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 잠수함 만드는데 푸틴이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 이런 뜻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예. 푸틴이 평양 방문을 할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협정문을 맺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는가 하면 푸틴은 북한이 하려고 하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성과를 적극 지지하고 네.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협력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와서 우크라이나 반대에서 싸워주고 있고 네. 러시아의 부족한 포탄이라든가 미사일들을 북한에서 많이 가져가는 거겠죠. 이걸 북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북한에 하지 못하고 만들 수 없는 걸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건데 그런 담보물도 없이 북한이 저렇게 젊은 군인들과 또 지금 미사일, 방사포탄 모든 걸 보내주고 있다. 이건 비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저 군수 공장에 나가서 올인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소형 원자로를 가져온 데 대한 보답 혹은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러시아 이미 약속한 네. 모든 군사 물량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연말에도 저렇게 공장을 분주히 찾아다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형 원자로 기술은 뭐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라고 치고요. 그 네. 가정하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게 필요하겠죠. 농축 우라늄이에요. 이거 북한은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 다 믿어도 돼요? 예, 북한은 농축 우라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걸 저렇게 예.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중 일부 농축 우라늄 시설은 미국 해커 박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다는 건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농축 우라늄은요 저렇게 우라늄 원심 분리기만 있으면 네. 분리기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남북한이 한번 각각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 배치해서 어디에 운용할지도 하나 핵심일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핵잠수함을 우리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만큼 운용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해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게임 체인저 탐지력이요. 김대호 평론가. 일단 남북한 탐지력 수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북한보다 일단 방위 산업 전자 부분에서 강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나라든가 전투 체계를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뒤에 뭔가 선을 끌고 가죠. 저것도 소나입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첨단 소나들을 우리 지금 장보고 쓰기에는 다 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만든 뭐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전략원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만약에 조기에 우리는 탐지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잠수함은 또 정숙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무함이 이제 한미연합 대잠 훈련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잡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음도 적고 네. 반면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은 지금도 바다의 경운기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바닷속에서 아주 소음을 많이 내요. 막 덜덜덜덜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소리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뭐 먼저 탐지하고 추격 경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타격 능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제 네. 타격 능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도 한미 양국의 이런 잠수함들이 사실 북한 해군의 저런 잠수함 기지 앞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가면서 이제 본 건데 네. 뭐 저런 투발 해저 기뢰라든지 신형 중어뢰도 이번 전략 원자에 맞춰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갖고 있군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음. 자항 기뢰라는 게 있어요. 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중어뢰고 네. 잠수함이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핵심적인 무기인데 저거랑 비슷한데 자항 기뢰는 뭐냐면 항구 안까지 들어가서 기뢰가 바다에 가라앉은 다음에 뭔가 위에 물체가 지나가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 공격 의도가 있다. 네. 그럼 우리가 자항 기뢰를 먼저 북한 해군의 항구 안으로 들여보내면 되죠. 이런 것들도 완비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이 이렇게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취역시켜서 어디서 운영하냐? 자, 추정되는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요. 여기가 심포조선소라는 곳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건조시설로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자, 얼마 전에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그 잠수함이 추정되는 게 저기서 이제 또 포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심포조선소에서 이번에 핵잠수함 기지를 또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마양도라는 저 섬이 있는데 저걸 사실상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잠수함, 북한 핵잠수함이 이제 취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북한이 먼저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성능이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 예.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전력 완자들은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예. 성능이 안 되면 그냥 저 앞에서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앞에 이제 섬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우리 잠수함들이 안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자항기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을 좀 사용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근데 북한이 저런 의도를 갖고 있다.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잠수함이 나왔다 그러면 한미 양국의 수상 전투하면 잠수함들이 뒤쫓아가겠죠. 그리고 SLBM을 쏘려고 했을 때 선제 타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군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뭐 남북한이 다 핵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북한의 핵잠 공개 의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해 벽두부터 심상찮은 북한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새해면 거의 매번 하는 일이 있죠. 바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북한 최고의 성지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자, 북한 체제의 상징과도 같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모든 카메라의 초점이 13살 딸 김주애로 향했습니다. 자, 거의 뭐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수준인데, 자, 지난 연말부터 김주애 열심히 띄우더니 아니 이제 새해부터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센터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 이제 이 주혜 씨가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서 이렇게 이제 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가운데 있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운데 자리 위치거든요. 위치가 지금 센터인데 지금 부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제 그 옆에 모친 리설주를 끼고 가운데에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점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특히나 이제 새해 벽두 첫날이 제일 중요한 그 행사 자리에서 네. 이렇게 센터를 차지했다라는 게 이 북한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이 문에는 아예 리설주가 안 보여요. 이제 가려져 있는 프레임 밖으로 나가 있는 수준인데, 자, 김주애의 저 센터 자리 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로 충격이냐면요. 바로 여기가 이런 장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가장 성스러운 것, 가장 경계가 삼엄한 것.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외교관들 빼놓고는 아마 북한 간부들은 한 장관 이상급 돼서 국가연회에 초청받아 갈 만한 사람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희한한 곳이죠. 주석궁의 규모가 큰가요? 면적만 보면은 350만 평방미터라고 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 17배 되고요. 금수산 태양궁전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이요? 그래서 태양궁전 법이 법이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혁명의 성지로 성역화한다 이러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별명이 북한판 피라미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북한판 피라미드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정치적인 상징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해놓고 북한을 선전체제로 활용하거나 혹은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실제로 김일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 연초부터 북한의 지도부와 김주애가 갖고 더군다나 노출된 사진에 중앙에 써 있다는 것,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요,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유물도 많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고인이 좋아하던 것들을 많이 전시해 놓죠. 네. 벤츠가 전시되어 있다. 아마 이제 벤츠 예. 자동차 이용했던 벤츠가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물품, 유람선 전시장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을 상징하는 너비, 길이까지 다 계산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특이한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 시신이 잘 보존되려면 방부 처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 약 10억 8,8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연간 유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성이 큰 건물이기도 하고 외신에서도 사실 북한 관련 조명할 때 이곳을 유심히 보거든요. 이래저래 김지회와 관련된 후계 구도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저 정도로 돈도 많이 쏟아붓고 이제 뭐 김일성, 김정일 시신까지 다 있으니까 북한 전문가들도 그래서요. 자, 저기 참배 현장에 이렇게 사람들 쭉 서 있는데 누가 몇 번째에 서 있냐 이걸 두고 서열 순위를 추정할 정도로 그 자리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아예 자신의 자리를 13살 딸한테 턱 준 겁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경우도 후계자 시절에 최고 지도자를 제치고 사진 구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매우 충격적이죠. 이미 금수산 태양궁전 첫 참배 정중앙의 위치로 인해서 후계자는 공식화됐다. 자,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후계자 공식화라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도 김정은보다 저렇게 앞서서 가는 걸 대놓고 보여주더니 자, 어제도 1월 1일 새해부터 거의 충격적인 장면이 연속이었어요. 자, 가장 또 눈길을 끈 장면은 중간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 1월 1일 그 신년 행사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요. 자, 준비됐나요? 자, 아버지한테 볼 뽀뽀하는 영상이 굉장히 공개됐습니다. 누가 어떤 주민이 자, 지금 보면은요. 자, 주애가 아버지 볼에 이렇게 뽀뽀하는 영상. 그러니까 아주 그 밀접한 스킨십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뒤에서 보면 또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네.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이제 북한 화면에서 이제까지 좀 볼 수 없었던 화면이잖아요. 이것 역시도 바로 주애를 후계자로 뭔가 공식 등극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요. 지금 보면 주애가 이렇게 등장을 할 때 보면은요. 주애가 지금 13살 된 아이인데 보면 이렇게 주애가 아이 보면 중년 여성이요. 바로 이 주애에게 90도로 인사하고요. 막 뭔가 안기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주애가 지나갈 때 막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90도로 굽혀서 이 주애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한테 인사를 받는 거죠. 중년 여성도 오히려 90도로 인사를 저 사람은 명확하게 지금 김주한테 인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90도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런 모든 장면의 연출들이 뭔가 주의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평양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볼지 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평양 민심을 흔들고 또 낯선 김주애를 계속해서 앞세워서 각인시키면서 도대체 김정은이 바라는 건 뭘까요? 김정은의 권위를 친근한 이미지로 전환해서 김주애로 전이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과 동급의 어떤 위상을 확보하려는 이미지 정치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북한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과도한 행보다. 당연히 계산된 거죠. 왜냐하면은 김주애의 복장이나 이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애드립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게. 사실 뭐 상당히 눈에 띄는 게 김주애 이렇게 열심히 보도를 하면서도 정작 북한에서는 김주애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북한 매체가 부른 적이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그냥 대신해서 부르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많이 내보내면서 이름을 안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매체에서는 뒤에 직함을 붙이는데 김주애의 경우에는 사실 공식적인 직위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북한의 매체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뭐 김주애가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완곡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름만 부를 수는 없어서. 그런데 이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후계 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김주애에게 어떤 직위가 주어질 것이냐. 그 기점이 일단 올해 초로 예상된 9차 당대회가 아닐 것이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후계 구도를 좀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면 뭔가 직위를 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거꾸로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13살짜리 미성년자가 그동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역할이 많은 것이 아닌데 오히려 어떤 직위를 부여했을 때 반감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9차 당대회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연초에 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연말을 맞아서요. 선물 주고받기에 바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선물을 보낸 사람이요. 퍼스트레이디 리설주도 요즘 떠오른다는 김주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에게 신년 선물을 보냈다라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에요? 바로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보냈다라는 부분은요. 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SNS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초상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화가 나카스 사프로노프에게 의뢰를 해서 김여정의 사진을 딱 전달을 하고요. 이 초상화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선물을 한 이 트럼프 초상화를 그린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이때요. 푸틴이 트럼프한테 암살 시도 뒤에 저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주먹 불끈 치켜든 저 사진을 이제 푸틴이 초상화로 만들어서 보냈었고 그때 당시에 반응이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감동했다 이런 후문이 있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같은 화가에게 이번에는 김여정 좀 그려봐라 이렇게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여정에게는 트럼프에게 지금 그 준 초상화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한다면 자신에게 트럼프와 같은 격의 어떤 선물을 주었다라고 북한에서도 인지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트럼프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로서는 그게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늘 이야기하는 별의 순간이었거든요. 자신이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서 도리어 그것을 의제 표현으로 해서 도리어 당선에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렸던 그 그림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고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하면서 바로 트럼프에게 준 그 화가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화가 이름까지 알리면서 선물을 공개를 한 건데 아니 왜 김여정이에요?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리설주도 김주혜도 아닌 왜 김여정이냐. 오가는 게 있는 거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 뭐냐면요. 바로 지금 저 꽃병 보이시죠? 저렇게 큰 꽃병. 먼저요. 김여정이 바로 러시아에 이 대형 꽃병을 어떤 외교적인 선물로 보낸 겁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꽃병인데요. 먼저 지금 그러니까 김여정의 선물로 추정된다. 저 대형 꽃병 사진도 공개됐는데 김여정이 먼저 저렇게 그 꽃병으로 뭔가 외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저렇게 똑 닮은 그 초상화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먼저 꽃병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화답으로 트럼프한테 초상화를 그려줬던 화가한테 초상화를 또 맡겨서 그걸 준 거군요. 자 그러면 이런 어쨌든 선물 외교로 과시를 하고 있어요. 북러 밀착 언제까지 돼요? 내년에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끝날 거냐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히 승기를 잡았다라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실 이 전쟁의 어떤 승기를 계속 유지해야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태로 끝날 테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얼만큼 지금 또 도와주느냐 상당히 러시아로서는 중요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예 김여정에 준 선물까지 공개를 할 정도로 이런 어떤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북러 밀착이 과연 내년까지도 유지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북한의 권력 지형을요 저희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자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네요. 어느 정도 인물이에요? 김창선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3층 서기실, 말하자면 권력의 최고의 핵심부의 비서실장 격인 3층 서기실 실장인데 저 분이 저 김창선이가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은까지 2대에 걸쳐서 비서실장을 한 겁니다. 완전 3층 문고리 서기실에. 권력이네. 예. 그런데 저 김창선이 저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 처갓집 신세가 컸습니다. 장인은 김일성의 책층꾼이었던 유경수라는 그런 이제 김일성과 같이 항일 발산을 했다는 동료이고 장모도 역시 장모는 누군가면 김정일이 태어날 때 그 옆에서 조산 방조를 한 황순이라는 그런 이제 소위 원로 발산 세대의 사위로 들어갔어요. 사위로 들어가서 그 연줄을 타고 저 3층 서기실의 비서실장 자리까지 갔는데 거의 수십 년 동안을 집사로서 일했죠. 더 중요한 거는 김창선이가 김정은이가 태어나서 어린 아기 때부터 집사로 하면서 고이나 김정일을 대신해서 업어 키운 그런 이제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업어 키운 사람이다. 사실상 최측근인데 뭐 측근이라기보다는 업어 키운 뭐 거의 뭐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이제 심적으로도 상당히 의지했을 인물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그 싱가포르 회담 때 그때 싱가포르를 갔을 때 저 사람이 김정은보다 먼저 와서 저게 제가 취재했던 장면인데 그때 싱가포르 호텔 주차장이거든요. 김창선이 먼저 와가지고 김정은이 어디 묵을지 동선을 어떻게 할지 일일이 다 보고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일단 숨진 거예요. 사망한 건데 앞서 김영남 사망에 이 사람 사망까지 하면은 내부 권력적이 좀 바뀌겠네요. 최근에 북한에서 원로 세대가 이제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김창선, 김영남 뭐 많이 사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김정은이가 눈치를 좀 보던 이런 자기 아버지 뻘 원로 세대들이 사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점점 김정은이가 눈치를 보던 김정은을 조금이나마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실세들이 이제 북한에서 다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김정은의 권력이 더 세질 수 있는. 더 세지고 정말 막무내가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수뇌부의 권력 실세가 사망한 가운데 최근 자, 북한 매체에서 보면요. 김정은의 딸 또 김주애의 노출 빈도가 급격하게 또 높아졌습니다. 자, 보면은요. 자, 이게 삼지연 관광지구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김정은과 김주애가 손을 꽉 잡고 웃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행동들이요. 하나하나 사실은 의미가 또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권력자들의 숨은 심리를 행동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행동심리 분석가 임문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북한의 미래 권력 김주애의 행동심리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자, 이겁니다. 미래 권력 김주애. 사실 첫 번째 이 사진 보면은 최고 존엄을 앞서다라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눈여겨볼 만한 사진이 여러 가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눈여겨집니다. 보면은 김정은의 왼쪽 어깨에 떡하니 손 올리고 있는 김주애 이 모습이요. 이게 북한에서 일단 가능합니까, 태 의원님? 저 북한에서는 예처럼 저게 대단히 의례적인 예외적인 저런 이제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권력에서 예외는 곧 권력을 이제 의미하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고 존엄의 신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함부로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먼저 만져서도 안 된다. 또 지역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저렇게 딸인 김주애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은의 어깨에 저렇게 스스럼없이 손을 올려놨다는 건 물론 사적인 가정적인 분위기에서는 뭐 어깨 정도가 아니라 목을 끌어안고다 하겠죠. 그러나 저 사진을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 김주애가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권력의 핵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걸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태공사님. 김정은은 김정일한테 저렇게 손을 올렸습니까? 물론 집에서는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매체에서는 최고 존엄인 김정일의 어깨에 김정은이 아들이라고 해서 스스럼없이 손을 올리는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었고 또 김일성 때에도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인 김일성의 어깨에 저렇게 아주 표현이 스스럼 없이 손을 막 어깨에 올린 이런 사진은 절대 북한 언론에서는 노출시키지 않았죠. 그렇다면 저 심리가 뭡니까, 임 소장님 보시기에? 네, 그 사실 이제 의도된 연출이 맞죠. 그런데 이제 의도된 연출에도 그 그에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손을 위에 올린다는 거, 어깨 위에 올린다는 거, 손을 신체를 터치한다는 건 윗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회장님이 신입 직원을 만질 수 있지 신입 직원이 회장님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그런데 가정에는 보통 서열이 아빠가 제일 우선인 것 같지만 보통 딸이 제일 우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쉽게 얹을 수 있는 건 사실 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이 아버지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동양의 어떤 문화에서요. 그래서 딸들은 그게 가능하고 그것이 그만큼 친밀하고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러움이 나온 거다. 네네네. 아니 근데 의도는 분명히 고르는 건 거기 기획하는 사람들이 골랐을 테니까 그걸 내보냈다라는 건 사실 김정은이 의도한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친밀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보긴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손 잘 올리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모습도 있네요. 자, 보면은 김주애가 먼저 앞서서 가는 겁니다. 자, 저렇게 보면은 그냥 아버지 상관 안 하고 떡하니 펄쩍펄쩍 가요, 앞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임 소장님? 네. 보통 앞에 선다는 건 공간을 앞에 차지한다는 건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에 북한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뒤에 갈 수도 있고 옆에 갈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앞에 가는 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아까도 회장님 얘기했지만 회장님이 갈 때 밖에 행사를 갈 때 앞에서 의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이끈단 말이죠. 뒤에 회장님이 오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김주애에게 집중하기 위한 포커싱을 하기 위한 아마 의도적인 어떤 기획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저렇게 거수경례를 하고 김주애 내가 행동을 저렇게 먼저 앞서감으로써 공간을 좀 점유하고 있다. 내가 약간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눈에 띄는 게 전날 저 행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에 김주애를 데려갔거든요. 자, 이거는 태공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어마무시한 현장에 딸을 데리고 가세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주애가 첫 등장할 때부터 김주애가 다니고 있는 그런 현장의 핵심이 결국은 핵과 미사일 이런 군수 공장 이런 데입니다. 이거에 대한 저것은 저는 대단히 김정은으로서는 대단히 계획되고 전략적인 그런 이미지 연출이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국제사회가 김정은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핵 미치광이 로켓맨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딸을 데리고 나타남으로써 김정은에게는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가 이런 핵을 통해서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미래가 있고 또 핵 미치광이라는 이미지를 딸을 통해서 희석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전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희석의 의도도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우리 이제 이문수 소장님이 김주애의 행동들을 한번 유심히 봤더니 뭔가 좀 더 분석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사진 띄워주시죠. 이건가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최고의 권력자한테 아무리 딸이라도 얹어놓을 수 있냐? 이건 집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김주애가 처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근데 눈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저건 뭐냐면 진짜 웃음하고 가짜 웃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웃음은 눈둘레근이 웃는 웃음입니다. 눈이 같이 웃는? 눈이 같이 웃는 거. 그래서 이걸 진짜 웃음이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보시려면 아마 이런 웃음 짓고 있을 때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눈만 보면 진짜 웃는 웃음인지 가짜로 그냥 척하는 웃음인지 이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짜 웃음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때라고 하는데 이때는 웃음이 조금 아까랑은 다른가 네, 보죠? 좀 어색한 웃음이 있죠. 그래서 억지로 웃기는 하지만 가려보시면 눈은 안 웃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김주애도 굉장히 북한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나 대외적인 외교 활동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동이나 표정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저런 외교 행사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보시기에는 가짜 웃음이다. 이렇게 보인다. 억지로 웃는 웃음이죠. 네. 그런데 이런 행동의 변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김주애의 의상도 변하고 있어요. 정 작가님. 네, 그 2022년에 북한의 핵미사일 이제 그 시찰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김주애가 드러냈었는데 이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냥 10대 초반의 여자아이 그러니까 하얀색 패딩에 그다음 뱅헤어라고 부르는 일자머리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2024년에는 이제 성인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 이게 팔이 좀 비치는 블라우스라서 약간 성인 여성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줬다면 2025년에서는 보시다시피 가죽 자켓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군부대를 시찰하거나 대외 행사를 할 때 가죽 코트를 자주 입어갖고 일종의 유행처럼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단속을 했다고 해요. 아무나 가죽 코트를 입지 마라. 태영호 의원이 말씀대로 권력에서 예외가 곧 권력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렇게 김정은만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가죽 코트를 같은 현장에 김주애가 입고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력에 대한 확실한 계승 의도, 그다음에 두 사람을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북한도 스타일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중들에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저한 계산 안에 어떻게 보면 좀 어른처럼 스타일링을 하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게 사실 나이겠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직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잠깐 나왔던 상황 외에도 임 소장님 보시기에 좀 버거운 상황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어요. 네네. 보면은 다양한 이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김주애가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들이 좀 있고요. 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팔 오버해서 이렇게 잡는 건데 모아놓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모아서 다니는 김주애가 행동을 많이 해요. 이것은 이제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라면 이렇게 잡는 것은 사실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낯설은 환경이나 사람들이 갔을 때 자기가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보통 이렇게 잡고요. 보통 이건 여성들이 보통 많이 하는 사실은 팔짱을 끼고 불안하고 자기를 달래주는 자세이긴 하나 이것들이 예의 바르게 보인다고 해서 보통 이런 자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주애가 북한에서 그 전까지 그런 자세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저 영상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지금 방중 때인데 방중 때. 저게 좀 낯설고 방어적인 자리다. 그래서 낯설을 때만 나타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때는요 이렇게 보면 옆에 살짝 힐끗힐끗 보는 것 같거든요. 눈치도 보고 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잘 기획되고 연출을 하고 잘 따라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기의 감정들이 표출하는 게 아직 어린 아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옆에서 보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가 저런 거 좀 제발 그만하라니까 막 노려보는 거 있잖아요. 딸들이 아빠 담배 피지 마 좀 막 집에서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이제 쪼려보는 눈빛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집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가 조금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네, 다른 건 다 쟀는데 이렇게 틈틈이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유출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김주애가 또 차기 권력을 쥘 수 있는 북한의 그런 실세로 떠오르기 때문인데 이미 우리 정부에서 정 작가님 한 차례 김주애의 우리 정부에서 심리적 상황을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임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김주애 심리 분석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김정은이 굉장히 이런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건강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걱정 그리고 또 만약에 4대째 이어진다면 또 딸이잖아요. 계속 남성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이런 이제 행보를 보이는데 실제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증거들이 보이는 게 2023년에 통일부의 분석에 의하면 그 이전에 나왔을 때는 그냥 10대 초반 여자아이의 그 발랄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였다면 요 시점부터는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온 것처럼 좀 표정이 어둡고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런 의전들이 그런 거를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의전을 되게 즐기거나 당연시하는데 아직도 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옆에 있는 장성이
이제 북한 쪽이 아니라 러시아 쪽 장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외국인이면 더 힘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를 이제 이미 2년 전에 통일부에서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쭉 봤어요. 태 공사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행동심리 분석가인 전문가도 조금 이제 외교적인 자리나 이런 게 다 버거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 지금 그 김주의 나이를 보면 뭐 2013년 초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북한과 우리 사이에 좀 약간 학년 차이도 있지만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지금 저 옷이라든가 머리라든가 모든 이 행동의 스타일은 성년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실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실수할 자유조차 없는 그런 미성년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 나이 때 되면 제 또래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부해야 될 부담 또 남과 비교되는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을 다 다니고 있어요. 이건 학교도 안 가고 홈스쿨링 하는 것 같은데 김주애가 대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아버지 40대도 아니고 50대, 60대, 70대의 고령에 있는 사람들을 혼자서 저렇게 어린애가 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또래들은 하나도 만나지 못하고 자고한 실수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손은 어디에 둘까 눈은 어디에 둘까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고수격리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12살짜리 미성년자 어린이에게는 대단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정말 딸을 사랑한다면 왜 저 어린 나이부터 어린 나이 때 저렇게 과중한 부담을 줄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 가지고서는 좀 자유롭게 전화해서는 좀 내버려둬야 되겠는데 너무 국정에 매일과 같이 저렇게 데리고 다니니 딸로서도 나는 그렇게 막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짚어보면 김정은도 어쨌든 후계 수업을 받았을 거고 김정은 뭐 저 때보다는 나이가 더 있을 때지만 본인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김정은은 뭐 한 24살 때부터 이제 공식 등장해서 했는데 지금 뭐 24살도 아니고 12살짜리 저 미성년자 중학교 1학년생을 국가 행사 그다음에 카메라 이자고 얼핏 영상에도 나왔지만 김주애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생뚱 같은 데 가면 카메라맨들이 또 거기로 따라가서 찍고 이러면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자기가 카메라들이 그 앵글을 따라오는 이런 쫓아오는 이런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12살짜리 어린애로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좀 가엾어 보이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김주애의 그럼 뒷배는 누굴까? 바로 이 사람이겠죠. 북한의 권력 지형 두 번째 숨은 권력이라고 표현되는 리설주입니다. 일단 리설주를 보면은요. 일단 뒤에서 보통 요새 걷는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저렇게요. 프레임 밖으로 그냥 벗어나고요. 아니면은 살짝 뒤에 있고요. 뭐 전면에 나서는 건 거의 프레임이 잡히지 않는데 이거는 일단 심리적인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권력에서 리설주가 좀 더 밀려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마로서 자기 딸, 자기는 백투혈통이 아니지만 자기 딸은 백투혈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계속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같이 함께 걷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면 지금은 아예 뒤로 빠져서 자기 딸을 이제 중심으로 놓는 이런 것들을 엄마의 마음으로서 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벽에 저희가 월 허깅이라고 하는데 벽에 이렇게 붙기도 하잖아요. 월 허깅? 예. 벽에 붙는다고. 벽을 지금 저렇게요? 벽 한쪽으로 붙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이제 뭐 권력이 낮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힘이 강한 사람한테 뒤에 붙어서 벽에 이렇게 타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자발적으로 본인의 딸, 자기 분신이 아예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엄마의 어떤 기획,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벽에 밀착해서 길을 비켜주는 웰허깅이라는 또 월 허깅, 월허깅 껴안는다. 네, 그런 또 어떻게 행동을 보인다라는 건데. 네네네. 자 실제로 그러면 리설주가 첫 등장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네. 첫 등장했을 때는 이랬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첫 등장에서는 일단 이설주 자체가 이렇게 나와서 대중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뭐 팔짱을 낀다든지 같이 옆에서 보좌하는 저런 팔짱 낀다는 건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패션도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서 나는 이 팔짱을 낀다는 건 예. 소유에 관련된 겁니다. 이 남자 내 남자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대로 본인은 이제 하지 않고 김주애가 아빠한테 팔짱을 끼거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신세대의 리더의 네. 이미지를 그대로 자기 딸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저희가 이걸 앵커 이어받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딱 각인된 것들을 쉽게 넘겨주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 본인이 같이 나오면 네. 주목이라는 게 이제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뒤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파트너 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엄마가 만들어서 물려줬다는 거예요? 네. 딸한테. 그 지금 그 우리가 이설주를 보면 일반 가정에서 놓고 보면 이설주가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간 지 이제 13년이 되옵니다. 그러면 집안 관계에서 13년쯤 되오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변합니다. 며느리가 갑이 되고 시어머니가 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신유의 영향력도 약해져요, 가문에서. 그런데 지금 김씨 일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이설주가 저 집에 들어와서 애들도 이제 다 나와서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권력의 중심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 시어머니도 없는 상태에서 신우이로부터 며느리한테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때 거기서 견제 역할을 해야 될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설주가 자기 딸 주애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김여정을 견제하고, 지금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이 대표적인데 오히려 우전을 이설주가 지금 총괄하고 있어요. 다른 간부들이 저 앵글에 잡힐까 봐 좀 계세요 하고 사진이 촬영이 끝날 때까지 간부들을 자제하는 모습이라든가, 결국은 김주애의 의전을 뒤에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조율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숨은 권력으로서 점차 지금 북한의 숨은 실세로 지금 이설주가 지금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신우이 얘기를 해주셔서 세 번째 권력자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한 이후에 입지가 좁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은 밀려난 권력 김여정, 저희가 한번 붙여봤는데 실제로 김여정의 최근 시찰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이 완전 확대해야지 보일 정도로 밀려나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멀찍이 앉아 있네요.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는 이 모든 행사를 김여정이가 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꽃을 받는다든지 간부들에게 줄을 어떻게 서라든지 행사 총괄을 했는데, 지금은 행사 총괄에서 좀 약간 밀려나서 저렇게 2열도 아니고 3열, 4열에 가 있는 이런 위치고,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날 총 수십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여정의 모습이 저렇게 나온 사진은 2장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모든 사진에 나오던 김여정이가 점차 사진에서도 맨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런 이제 사진 정치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게다가요, 김여정이 직접 몸을 굽혀서 또 김주애를 안내하는 장면들도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을 볼까요? 자, 저렇게 보면은 이게 뭐 극진이 조카를 대접하는 고모의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굽힌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 정도면 밀려난 권력 맞아요? 언뜻 보면 몸을 굽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아래로 몸을 낮춰가지고 위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면 그렇고, 김여정이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뒤에 밀려난 사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또 밀려난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쭉 꾸준히 김여정의 사진들을 보면 어쩔 때는 밖에 있고 어쩔 때는 또 김정은 뒤에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밀려났다면 이렇게 중간에 다시 바뀔 수 있을까? 계속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앵커님께 질문하려고 하는데 10m가 넘는 킹콩이죠, 고릴라. 어디서, 숲에 어디서 잘까요? 글쎄요, 어디서 잘까요? 네,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고 싶은데 잡니다. 그만큼 파워가 강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어디서나 상관없이 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김여정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저는 오히려 김여정이 기획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김여정은 여러 가지 뭐 강하거나 이런 모습도 있지만 자기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는 사람으로 많이 보여요. 만약 밀려난 권력으로 보기에는 좀 기획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기획자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김여정의 위치를 확연하게 또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박수 치는 영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여정이 곳곳에 이제 행사장에서 포착이 되는데 김주애와 달리 김여정이 이렇게 박수 치는데 모습이 좀 달라 보여요? 네. 김여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박수를 치는데 아무 이제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이렇게 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멍한 상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을 본다면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당연히 이 사람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북한의 권력 지형은 빼놓을 수 없는 1인자, 바로 김정은으로 넘어가 볼 텐데 자, 요새 최근에 보면 딸바보 행보가 너무 많아요. 네, 저렇게 보시면 딸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뒤에서 바라봤을 때 올라봐서 봤을 때 딸도 웃고 있었고 김정은도 보기 드물게 감정을 드러낸 장면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후계 구도를 얘기하셨는데 그 인간의 권력 욕심은 본인이 모든 걸 차지하고 싶고 그다음에 본인이 물려줄 땐 자기 직계한테 물려줍니다. 자기 형제는 동생한테 물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여정의 위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마 김주애가 한 10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뭐 김정일 시대 김평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확실히 저렇게 다정한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지점이 나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통 미국에서 인종차별 같은 거에 걸린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흑인 친구가 많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난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거를 좀 덮어주고 그다음에 후계 구도를 이제 이른 나이부터 하기 위한 여러 계산된 행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딸이 굉장히 귀여우니까 저런 것도 좀 있겠죠. 근데 이런 딸바보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은 받아들여요? 김정은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에 검어불과 이복형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숙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딸 김주애를 내세워서 그렇게 새로운 아버지로서의 딸 바보로서의 이미지를 저는 부각시킴으로써 권력의 안정성을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김정은의 지나친 체중이라든가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과연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의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식 행사장에서 딸과 다정히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 또 미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또 마냥 또 애민 지도자의 모습만 보여주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김정은이 자 저렇게 이게 올해 러우 전쟁에 참여했던 북한 군인들과 만난 공개 석상에서 북한 군인들 저렇게 얼굴 감싸고 안아주는 모습인데 이걸 행동 심리적으로 보셨을 때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역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 그렇게 강한 것만 아니고 나는 정말 부드럽고 사람을 좋아하고 인민을 좋아하는 이런 식의 연출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특히 행동적으로 보면 행동심적으로 보면 얼굴을 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은 그 용어 자체가 얼이라고 하는 우리 정신의 어떤 통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걸 만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혼까지 잡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주고요. 저건 반드시 위에 사람, 아주 위에 사람이 결국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아주 위에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제하는 듯한 또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근데 스트레스 받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연출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장면들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이 김정은은 계속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저렇게 연설을 할 때 몸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갸우뚱. 처음 초창기에도 그렇고 권력에 이제 앞에 등장할 때도 연설만 하면 저런 자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시 되게 긴장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아줄 때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요.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해서 긴장한 것들을 풀려고 하는 본능적인 자세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허리 쪽이나 디스크나
기본적으로 골반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보는 것보다 이렇게 앞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다 부정적인 느낌의 행동인 거죠. 긍정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뭔가 약간 조바심이 나는 것 같은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세 분과 함께 또 평양의 권력 지형을 행동 심리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